안녕하십니까. 최영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일부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해봤을 텐데요. 제목에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경제는 침체 국면에서 벗어났는데 금리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데 왜 하락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금융시장에서 아이러니한 부분들은 채권 시장이 안고 있는 수수께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채 수익률은 인플레이션 브레이크와 함께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문점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최근 주식시장 불안정성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헤지펀드, 유명한 헤지펀드 운용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신은 테이퍼링,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테이퍼링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테이퍼링 텐트럼에서 이제 따온 말 같은데요. 이분은 금융시장이 향후에 테이퍼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주식과 커머디티를 팔고 장기 채권을 매수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이래서 테이퍼링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뒤에 이제 강조를 해드리겠지만, 저는 주식과 커머디티를 팔고 장기 채권을 매수하자, 이런 의미에서 테이퍼링 트레이드를 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헤지펀드가 주장한 거나 제가 이제 주장한 부분들 중에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은 일정 부분 좀 줄여보자, 아니면 시장을 좀 방어를 해보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험 자산을 일부 줄이거나 매각한다는 얘기는 현재 금융시장을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이번 주 월요일,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긴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금리 하락이 그렇게, 금리 하락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은, 미국 경제가 2020년 4월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다고 NBER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5월 달과 6월 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수치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계속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학 원론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경제가 상승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는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들이죠. 정말 어려운 수수께끼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다시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벗어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름은 덜어놓을 수 있지만, 계속 이런 부분들은 난제로 남을 것 같고요. 아마 주식시장에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페드의 주장대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위해서는 또 그렇게 돼야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팩트이고, 인플레이션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예상하는 경제학자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채권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피할 것이라고 점점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10년 만기 채권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1.2%를 하회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해서 1.2%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올해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판단 기준으로는 장단기 금리 차를 보는데요. 현재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은 2년 만기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인데, 현재 스프레드는 106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축소되었습니다. 거의 평탄화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이 베이시스가 계속 2월 이후에 하락하면서
200일 이동평균선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스프레드가 그 평탄하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나 그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최근에 그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수할 만한 그 많은 우호적인 그 기술적인 이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그 펀더멘탈 요인으로는 그 근본 그 인플레이션이 그 지나가면서 디플레이션이 그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우려감에 그 배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그 금리 전망을 하락하는 시나리오들이 다소 그 출현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 글로벌 경제의 그 회복을 가로막을 것이다. 물론 이제 이에 관해서 그 JP 모건과 그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로 인한 그 영향이 그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발표하기 주장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그 통화 정책이 덜 비둘기적이다. 이제 물론 이제 일부 그 FOMC 회원들 간에서 이제 다소 그 공격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 이번 달로 예정된 그 FOMC에서 이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이제 주목이 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 최근에 그 통화 정책은 상당히 그 덜 비둘기적이다라고 지금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결국 그 바이든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인프라 투자 규모를 그 2조 2천억 달러에서 1조 2천억 달러로 그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과 그 재정 정책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돈을 푸는 상황이 지금 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비둘기적인데 제가 오타를 냈네요. 세 번째로는 그 중국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제가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고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그 인플레이션을 또 수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우려감들이 작용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펀더멘탈 측면에서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미국으로 전염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2013년에 그 테이퍼링 텐츄럼의 그 효과가 선반영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네 가지로 그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그 두 번째도 그 상당히 그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1월 첫째 주에 그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결과 그 민주당이 그 승리를 해서 그 다수당이 된 그런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해서 실질적으로 그 리플레이션 그 출회를 촉발시켰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장악으로 인해서 미국 재정 정책이 더욱더 그 확장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허니문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어쩌면 이에 대해서 그 과잉 보상을 그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2017년 그 여름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감세안이 그 무력화되었고, 8년 전인 그 오바마 케어 정책에서도 보듯이 그 미국 대통령의 그 대담한 또는 그 커다란 그 정책 구상이 그 1년 내에 그 법안으로 성사되는 것이 그 물거품된 사례가 상당히 그 많았습니다. 이번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의 그 투자 지출 규모를 그 축소한 부분들도 이런 부분에 그 해당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경기를 그 부양시키는데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원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델타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그 우리 모두의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는 있지만,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거시경제적 효과를 그 무너뜨릴 수 있을지는 사실상 미지수입니다. 이는 그 달러화 약세로 그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 달러화는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서플라이 그 쇼크와 인플레이션을 그 오히려 그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지난번 그 중국 중앙은행이 그 지불 준비율 인하를 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책 당국의 경제 상황을 우려해서 나오는 그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그 중앙은행이
은행들이 그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할 돈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시중에 돈이 풀려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라는 의지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그 이를 알 수 있는 그 지표 가운데 하나는 그 중국의 그 소매 판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그 소매 판매는 그 연초 이후에 그 12.1%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 이후에 나타난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라는 그 이례적인 사건에 따른 그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2년간 그 기준으로 그 다시 한번 그 그래프를 그 연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2019년도 이후에 그 지난 2년간 그 소비자 그 소매 판매는 겨우 그 5.32% 증가에 그 그쳤습니다. 중국의 그 GDP 성장률이 그 7.9%인데 이보다도 그 훨씬 그 낮은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 전염병 효과가 그 사라진 이후에 그 성장 속도가 점차 그 느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그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그 높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페드의 그 일시적이라는 현상이 그 주장이 그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이 그동안 그 미국 채권의 그 최대 매수처였는데 이들이 계속 그 매수를 했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그 중국을 비롯한, 사실상 중국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중국을 비롯한 그 해외 투자자들이 그 이 그래프 라인입니다. 그 국채를 계속 매수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국채 매수를 그 줄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어쨌든 최근에 그 미국 채권 금리 하락은 그 해외 투자자들의 그 미국 국채 매수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채권 금리 하락에 따라서 그 일부에서는 뭐 채권 금리 하락이 기술적인 그 기이한 현상이라고 이제 해석은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금리가 그 상승한 데 따른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있고요. 금리 하락에 따라서 그 수혜를 받은 이런 그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그 높은 그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그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이번이 인플레이션은 그 일시적일 것이라고 그 믿고 있는 경향이 그 강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실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디플레이션이 혹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우려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일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2013년도에 그 테이퍼링 그 텐츄럼의 그 효과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근본 그 이번에 그 채권 금리 하락하는데 그 심리적 기저에는 이런 그 2013년의 그 아픈 추억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그 금리가 하락하기 전에 시장을 지배했던 그 논리는 기본적으로 빠른 그 경제 성장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이에 따라서 페드는 그 테이퍼링을 비롯해서 긴축 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거 중앙은행이 그 본격적으로 긴축 정책을 실시했을 때 이 사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그 테이퍼링이 그 처음에 나왔을 때 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급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 그 텐트럼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후에는 그 금리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금리가 그 긴축 정책으로 선회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경기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이에 따라서 다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금리는 하락할 것이다. 이런 그 논리들이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연준이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이런 2013년도에 그 테이퍼링 젠츄럼의 그 효과가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 최근에 그 금리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그 설명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수수께끼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이 정확한 그 시장의 그 컨센서스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미국 경제가 그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서 그 확장 국면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그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역사상 그 최단 국면 그 침체 국면에서 그 침체 국면에서 그 최단 기간 그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회복 국면도 어쩌면은 그 과거보다도 짧게 끝날 개연성도 그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금리 하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그 주도하는 그 성장주들이 주도하는 시장 흐름이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금융시장 그 경제를 그 지배하는 전반적인 논리,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이런 그 구도가 깨져서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상승, 금리 하락이라는 다소이 수수께끼와 같은 그 상황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 불확실성이 그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앞서 드린 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 포트폴리오 조정은 그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세 조정은 그리고 당연히 그 위험자산 내에서 그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다수의 그 주린이 여러분들은 위험자산인 그 주식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그 구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금리 하락에 따른 그 불확실성 영향력에 더 그 민감도가 그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그 일정 부분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위험자산 전부를 줄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그 상승 랠리에 그 재진입하기 위한 시점을 그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략 매도는 이제 저는 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자산 가운데 일정 부분을 중립형 상품 혹시 그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 테일 리스크에 그 대비한 상품에 자산 배분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 강조하는 그 테이퍼링 그 트레이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그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상품으로는 그 향후 시장 그 변동성에 대비한 FAT커로는 그 FATT인데 그 플레임으로는 그 팻테일 리스크 ETF입니다. FATT와 그리고 BTAL 뒤에 뭐 설명되겠지만 시장 중립형 상품 이 두 가지를 오늘 그 여러분들에게 그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FATT는 팻테일 리스크의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그 시세 차익과 포트폴리오 그 보존의 목적을 둔 그런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본 상품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팻테일 리스크는 한 가지 자산이나 그 포트폴리오 현재 가격이 그 3표준 편차를 그 벗어나는 이러한 그 금융 관련 리스크를 그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양극단에 그 위치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 방어하기 위해서 이 상품은 그 종합지수 그 추종 전략 그리고 역추종 전략 그리고 자산감 분석과 같은 그 복수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전략으로는 그 매월 그 풋 콜옵션을 편입을 합니다. 이제 물론 자세한 말씀은 여기서는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 이런 그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흐름을 통해서 그 미국 주시장이 그 하방을 예, 대비한 그 해지 전략을 그 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액티브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회전율도 높고 그 운영 보수도 다소 그 높은 편입니다. 운영 보수가 1%를 그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상품을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향후 예상되는 그 하락 국면에서 방어 효과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BTAL입니다. 이 종목은 그 숏 그 측면에서 그 동일 비중의
하이 베타를 그 상쇄하기 위해서 그 로 베타 주식에 대한 그 롱 포지션을 취하는 이런 그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상품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그 뉴트럴, 엔타의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만큼 그 베타는 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 하락할 때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상품은 그 2월 달에 주식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4% 상승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그 전략에 대한 그 대가는 2월이 아니라 근본 시장입니다. 그 대가는 상당히 그 비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학 거래보다는 그 주식에 대한 그 공매도 전략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종목의 다소 그 운영 재반 비용이 비싸긴 한데 앞서 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대비하는 데서는 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상품은 절대 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편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ETF들은 상품들은 시세 차익이 아니라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그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쪼끔이라도 좀 더 그 플러스 이익을 내서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그 기여한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전 자산을 또 이 종목에 투자해서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런 상품들의 그 비중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위험 자산에 어느 정도 그 투자했는가 이 부분에 따라서 그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금이 그 1,000만 원이고 그 S&P 지수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S&P 지수가 향후 10%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10% 정도만 이 두 가지 상품의 그 편입을 그 해도 될 것 같고요. 20%라면 20%, 30%라면 30% 정도를 이 상품에 그 배분하는 것이 제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가장 그 무난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 그래프는 이 파란색 선인 그 S&P 500인데 지수가 하락할 때 기본적으로 방어하거나 상승하는 모습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방어적인 성격은 상당히 그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